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추가 합격 방법론 8부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최초 합격법 분석입니다. 자, 추가 합격 방법론, 우리가 이제 정시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 아니 뭐 정시 원서 접수 다 끝났는데 무슨 추가 합격 방법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1부부터 7부까지 해서 추가 합격에 대한 정시 원서 지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쭉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정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고, 입시기관에서 그 합격 점수의 최초 합격 컷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정시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나온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었던 제가 추가 합격 방법론이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부분들이 과연 입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과연 입시에 어떻게 적중이 되어지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번에 원서를 지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원서를 지원하실 분들도 신중하게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내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정말 혼란스럽죠. 뭐가 혼란스럽냐면, 내년이 되어지면 가장 입시의 큰 변화라고 하면 군변화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올해는 우리가 가군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나군에는 서울대학교가 내년에는 나군으로 이동을 하죠.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연세대나 고려대는 가군으로 이동을 하고, 모든 대학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다군으로 다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대가 군이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군변화가 발생이 되어져요. 군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올해는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의 원서 지원의 흐름과 패턴을 반영해서 해당 연도의 원서를 썼는데, 전년도의 데이터와 결과와 입시의 경향과 패턴이 바로 그 해당 연도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군이 바뀌고 결국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입시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다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2022학년도 정시 원서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연계부터 한번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자연계 1, 표준점수. 자, 지금 보는 거는 표준점수 순으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표준점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입시기관에서는 하나의 대학의 모든 학과를 하나의 표준점수로 해서 서열을 정하죠. 흔히 말하면 서울대학교는 수리과학부가 409점, 컴퓨터공학부가 409점. 다시 말하면 수리과학부와 컴퓨터공학부가 제일 높은 과고, 그 밑에 있는 학과가 물리학과가 406점이고 전기공학과가 406점이고, 그 밑에는 천문 404, 화학생물 403점이고, 가장 낮은 과는 식품영양학과가 396점, 건설환경공학과가 397점, 식물생산학부가 397, 산림과학부가 397, 건축학과 397이다. 다시 말해서 397점인 학과들이 응용생물과학과나 건축이나 산림이나 식물생산, 건설환경이 397점이고 식품영양학과가 396점으로 낮은 과다. 얘기는 뭐냐면, 항상 해마다 입시가 바뀌어도 입시기관에서는 모든 대학과 학과를 하나의 표준점수 순서로 나열을 해요.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또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마다 입시는 바뀌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와 어떤 학과가, A학과와 B학과가, A학과는 높은 학과고 B학과는 낮은 과라고 하는 일반적인 점수에 의해서 학과를 서열화시키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건 입시기관에서 그렇게 서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열을 만드는데, 그 서열이 해당 연도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는 흐름과 패턴과 경향에 따라서 A학과가 B학과보다 낮아질 수가 있고 B학과가 A학과보다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구간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해마다 구간 변동이 심한데, 그 구간 변동이 심한 부분들을 매년 입시에 반영을 시키게 되어지면 결국 입시 결과를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는 항상 표준점수 순서로 해서 학과 서열을 나누고, 여기에다가 그 해당 연도의 입시 결과를 반영을 시키는 거죠. 이해죠?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우린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설명을 먼저 드릴 점들은 뭐냐면 서울대학교의 하나의 구간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가 추가학교 방법론에서 쭉 말씀을 항상 드렸지만 모든 대학의 구간에는 세 개의 구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하위 구간에 상향 구간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하위 구간에 상향 구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중간 구간에 어떤 구간이 존재하면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구간은 다시 상향 구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구간은 서울대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들어오는 구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구간은 좌우 군이동이 가능한 구간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상위 구간은 서울대에서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상위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다. 이게 바로 모든 대학은 세 개의 구간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서울대는 사실 좀 다른 구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어떤 구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서울대는 첫 번째는 하위 구간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로 진입이 가능한 구간은 이 정도 구간까지가 돼요. 다시 말하면 표준점수라면 398점대, 점수대로 봤었을 때 이 정도가 되어지고 서울대학교 26개 학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7위, 18위 정도의 학과까지가 결국 연세대, 고려대가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표준 점수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서울대학교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학생들은 397점을 맞고 난 다음에도 이 정도 구간을 갈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400점을 맞고 난 다음에도 이 아래의 구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수능 표준 점수가 나와 있는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연세대 고려대 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점수대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구간까지밖에 진입을 못해요. 이 정도. 다시 말하면 17위, 18위 정도 학과까지가 진입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그 중간까지가 핫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1위부터 20위 정도의 학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의 구간의 학과가 핫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위의 학과와 중간 학과와 상위 학과로 구분이 되죠. 하위 학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이미 학과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연세대 고려대에서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하신 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대의 낮은 과에서 학과 선택을 했었을 때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를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한쪽은 대학이 마음에 드는데 한쪽은 학과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 중에 붙었었을 때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원서지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어디를 노리냐면 대부분 이 정도 중간 지점에서 학과 선택을 하기를 희망하죠. 하위 학과 때의 점수대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 정도의 원서를 쓰기를 대부분 다 희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하위 학과는 경쟁률이 몰리는 현상들이 많죠. 모든 대학은 하위 학과의 경쟁률이 몰리죠. 왜? 대학이 바뀌는 구간이니까. 하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하위 학과의 경쟁률이 급격하게 몰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택을 했었을 때 결국 연세대나 고려대의 상위 학과와 연결이 된다고 봤었을 때 결국 학과를 선택해야 되냐 대학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진이 몰리는 지점은 결국 뭐냐면 이 중간 지점에서 학과 선택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위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자, 수리과학부가 409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상위 학과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항공우주학과 정도 화학과 재료공학과 산업공학과라고 하면 항공우주나 아니면은 생명시스템학과 정도까지를 만약에 상위 학과라고 만약에 했었을 때 이 학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상위 구간이 넓기 때문에 상위 구간에서 다른 데로 많이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들이 나학원에 가면 사실상 서울대에서 의대로 연결시켜 나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점수대가 안 돼요. 서울대에서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학생들은 물론 서울대 수리과학과나 컴퓨터공학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정말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일부는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서울대 원서를 쓴 학생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나군과 다군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 치대나 한의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군에 있는 치대는 단대, 천안,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나군에 있는 한의대는 가천대, 대구, 한의대, 동의대, 부산대, 원광대, 세명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대, 치대는 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면 연세대, 치대는 단대, 천안이나 원광대학교, 특히 단국대학교, 천안 같은 경우는 투과목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연결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의대 같은 데는 가천대, 대구, 한의대, 동의대, 부산대, 원광대, 세명대 정도의 학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상위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학생들이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수폭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 이 학생들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별로 높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상위 점수대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의 이동 가능성이 높고 이동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고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안 들어오냐면 허수들이 안 몰리는 거예요. 자, 서울대학교의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대부분 2대1, 3대1 정도밖에 경쟁률이 안 나오고 물론 높은 과를 하더라도 대부분 높은 과는 한 4대1 정도 경쟁률이 나오지만 전체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거든요.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왜 나죠? 서울대니까 나죠? 물론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서울대학교가 투과목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서울대의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안 몰리는 거예요. 충원율이 낮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점수대가 의대나 치대의 상위권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연세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 나군에서 넘어오는 학생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서울대학교에 수리과학부가 있고 서울대학교 전기정자가 있고 서울대학교 화공생명이 있고 서울대학교에 항공우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업경영학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연고대에 있는 상위권 점수대 학생들은 이렇게 가겠다. 제일 높은 과, 컴퓨터공학과에 다 몰리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 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학과가 상향 지원이거나 또는 적정 지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원서를 쓰는 구간은 상향 지원인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연세대나 고려대를 쓸 때 지원할 학과가 틀림없이 상위학과를 쓰겠죠. 상위학과를 쓰는 학생들이 이 상위학과가 상향이든 적정 지원이든 간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서울대는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서울대 이 학과 내에서 학생들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구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간을 나누면 이 아래에 있는 구간은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과밀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간을 찾아가지고 구간을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리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0.1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되어지는 아주 성적이 조밀한 구간이라고 본다면 상위 구간은 결국은 연세대나 고려대를 쓴 학생들 중에서 물론 여기를 쓰면서 의시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비율 자체가 매우 적다. 그건 우리가 충원율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어요. 실제 서울대의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대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에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 고려대 쓰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특정 학과에 다 몰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몰릴 수가 없냐 하면 결국은 서울대는 상향 지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학과 선택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일부는 수리과학부로 몰리게 되고 일부는 컴퓨터공학과로 가게 되고 일부는 전기정보로 가고 일부는 화학생명으로 가고 일부는 산업공학과로 가고 일부는 항공우주로 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 여기 상위 있는 학과는 점수 분포가
약 어떻게 되냐면 오뚜기 모양처럼 되겠죠. 이렇게 알파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중간 점수대의 학생들이 부족하고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과 그 위에 하위 점수대의 구간이 같이 교차로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있는 학과의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여기에 있는 학과의 마지막 학교의 점수보다 점수가 낮아요. 당연히. 이렇게 구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입시를 자꾸 점수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입시 기간은 모든 학과를 점수로 배열을 하죠. 점수로 배열해서 흔히 말하면 기계공학과 403점 또는 항공우주 400점,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는 항공우주보다 높은 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그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위 구간은 결과적으로 점수 계산을 통해서 붙고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우리가 쓰면 이 위상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왜? 이 위상 올라가려고 하면 인터넷에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불합격이라고 뜨거나 추가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하위 구간에 몰리게 되어지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인터넷의 유명한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서 원서를 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구간에 모든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모든 대학의 이번에 지원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낮은 과에 모든 학생들이 몰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은 구간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울대는 두 개의 구간으로 양분이 되어진다. 하나는 연세대 고려대에서 점수 계산을 통해서 조밀하게 밀려드는 구간,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4위 위에 있는 구간은 결국은 연세대 고려대 점수대에서 접근이 어려운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이 다 빠져나가는 점수대의 구간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구간은 대부분 서울대를 붙잡고 들어오는 애들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연세대 고려대 상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특정 학과에 몰려서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상향이니까. 더군다나 서울대는 추가 합격률이 거의 없으니까, 흔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붙잡고 들어올 때는 대부분 다 안정 지원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원서 지원이 세분화되어지면서 나눠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학과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일정 비율의 분포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상위 점수대 학생들과 중하위권의 점수대 학생들이 맞물릴 가능성, 그러므로 위에 있는 학과가 밑에 있는 학과보다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도 공격적으로 원서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서울대를 우리가 지원하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과학탐구 추가목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연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추가목을 얼마나 선택을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2019, 2020, 2021년도에서 과학탐구 영역별, 과목별 응시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가 2021학년도에서 과탐 선택의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127,487명이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원 같은 경우는 116,729명이 선택을 했어요. 가장 비율이 낮은 거는 지금 보니까 물리2네요. 물리2는 27,296명,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화학2는 2,984명, 생명과학2는 6,585명, 지구과학2는 4,056명 정도가 되어지죠. 우리가 투 과목의 선택은 당연히 우리가 해당 학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대학에 입학을 했었을 때 투 과목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학업에 대한 이해도나 학업에 대한 적응력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해당 전공 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투 과목을 선택할 것을 자연계에서는 권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서울대도 물론 되게 좋은 대학이고 그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자연계 학생들은 서울대보다는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거,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게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투 과목을 선택했었을 때 표준 점수의 불리함을 각오해야 돼요. 자, 2020년도에 보게 되어지면 아시는 것처럼 과학탐구는 내가 과목을 선택한 과목에 표준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과목 선택에 따라서
과목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표현 점수가 엄청 낮아지는 거야. 2020년도에 봤더니 지구과학이 표현 점수가 74점이야. 물리 2를 선택했더니 70점, 화학 2를 선택하면 67점, 생명과학 2가 68점, 지구과학 2가 66점이면 지구과학이 74점인데 생명과학 2를 선택해서 68점을 맞으면 점수 차이가 6점이 나는 거죠. 표현 점수 6점은 그냥 모든 걸 그냥 의미 없게 만들 정도의 점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약에 똑같은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74점을 맞았을 때와 그 다음에 생명과학 2를 선택해서 68점을 맞았을 때는 결국 지원 대학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투과목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2021년도로 가면 자, 생명과학이 71점, 지구과학이 72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화학2가 70점, 생명과학2가 69점이에요. 그러면 화학2하고 지구과학과의 점수도 2점이나 점수가 벌어지는 거죠. 표준 점수 2점은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투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과학 과목의 과목별 만점의 표준 점수 점수 차이에서 불리함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투과목을 선택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대는 결국은 이 1점, 표준 점수 1점이 의대와 치대의 구간이 바뀌거나 의대에서도 구간이 바뀌는 점수 정도의 엄청난 점수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학계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투과목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과학탐구2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는 한양대, 단국대학교 천안, 순천향대,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동아대, 세명대, 우석대 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얘기는 과연 누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투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생명과학 원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에 비해서 급격히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상위권 점수대 학생들이 의대로 연결시켜서 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비율적으로. 자,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이건 2020년도의 입시 결과고, 이건 2021년도의 입시 결과인데, 2020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입시 결과의 점수는 합격생들의 70% 컷이고, 2021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점수는 최초 합격생의 점수인데, 사실상 서울대학교는 자연계든 문과든 충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점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해할 점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A라는 대학이 B라는 대학보다 높은 학과다,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 원서지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두 개 학과를 보면 물리학과와 산업공학과를 보면 2020년도에 물리학과의 점수가 394.15점,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의 점수가 393.71점이죠. 그러면 물리학과가 높은 학과고 산업공학과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올해 발표되어진 점수를 보면 산업공학과는 지금 서열이 4위가 됐어요. 그쵸? 397.6점이 됐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는 어디까지냐면 394.2점이기 때문에 산업공학과하고 물리학과의 점수가 거의 한 3점 정도 점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구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원서를 칠 때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써. 하지만 실제 원서 지원의 흐름에서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간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자, 물리학과에 원서를 쓸까 산업공학과에 원서를 쓸까 고민할 때 뭘 생각하죠? 아, 산업공학과가 물리학과보다 낮은 과야. 산업공학과 물리학과보다 전년도에 점수 결과를 보니까 낮았어. 그럼 낮은 과에 원서를 쓰자고 산업공학과에 원서를 썼더니 결국은 산업공학과의 높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몰리면서 더 높은 점수대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는 것처럼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과는 전년도보다 점수가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응용생물화학과는 전년도보다 높아졌고, 물리교육학과는 전년도보다 낮아졌고, 생물교육학과는 전년도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결국은 구간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당 연도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쓰지만 결국은 대학의 구간이 바뀌게 되어지고 구간이 바뀌게 되어지면 결국은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모든 학생들이 몰려드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합격의 이유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구간의 이해는 입시 데이터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에 대한 구간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을 시켜나가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입시기관의 전년도 입시 결과는 원서 지원의 잘못된 기준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신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기관에서 봤더니 서울대학교는 몇 점이래 거기를 붙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입시기관의 데이터가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맞냐면 실제 점수보다 점수대를 낮춰놓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입시기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학생이 갈 수 있는 성적대가 이 정도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면 이 정도를 갈 수 있어. 내 성적에서 기계공학과를 갈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실제 입시기관의 데이터에서는 이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하향 안정 지원해서 낮춰놓죠. 그리고 원서를 쓰죠. 그럼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합격 가능성 100%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들보다 낮은 대학의 원서를 쓰게 만드는 게 결국은 입시 기관에서 얘기하는 합격생 100%의 원서 지원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좀 더 나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구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세 번째는 자, 서울대학교를 우리가 충원율과 경쟁률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의 충원율이 보면 컴퓨터공학과가 2020년도에 충원율이 14.30%고 2021년도에 1차 발표가 났었을 때 충원율이 12.50%, 전기공학과가 27.30%, 그 다음에 요번에 발표한 게 보니까 8.50%. 쭉 보시게 되어지면 여기가 상위 10개 학교예요. 재료공학까지까지 보면 재료공학과의 충원율이 6.30, 생명과학과가 전년도에는 0%였는데 29.40%.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학교는 되게 높은 대학이야.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는 되게 높은 과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엄청 높은 과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자, 서울대학교를 여기를 원서를 쓰는 학생이라면 얘네들이 어디를 원서를 쓰겠죠? 나군이나 타군에서 쓰겠지. 왜? 서울대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서울대가 시작인 학생들은 점수가 되게 높은 학생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나군과 다군에 어디를 원서 쓰겠죠? 그럼 얘네들이 나군과 다군에 쓸 때 연세대 고려대를 원서를 써? 그러진 않죠. 이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나군과 다군의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의 원서를 쓰겠죠. 대신 서울대가 출발점이 아니라 나군에서 연세대나 고려대가 출발점인 학생들에서 여기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결국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죠. 얘네는 높은 학생들, 얘네는 낮은 학생들. 얘네 상향을 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점수대가 높은 학생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원래는 많은 거예요. 모든 대학은. 다른 대학은 대부분 다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상향을 치는 거니까 모든 대학의 구간에서 상위 구간은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대인데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는 아니라는 거야. 서울대는 아니야. 다른 대학은 항상 구간적으로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하위 구간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대에 있는 애들이 몰리는 건데 여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첫 번째, 서울대학교의 충원율이 낮아요. 서울대의 충원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 20% 정도밖에 충원율이 나오지 않는 이유. 왜 충원율이 안 나오냐면 서울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투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투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는 의대나 치대 상위권 학과를 갈 수 있을 정도의 표준 점수를 맺기가 힘들어. 아까 봤죠? 지구과학 1이나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었을 때 그 과목에 만점을 맞아야만 그래야만 결국은 의대나 치대를 갈 수 있는 점수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403점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403점의 기계공학과라고 한다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0.95%예요. 402점을 하면 상위 누적 비율이 1.15%, 401점이 1.25, 400점이 되면 1.40%의 누적 비율이 되어지는데
자, 의대를 가기 위할 수 있는 점수대가 몇 점 정도냐라고 얘기하냐면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대, 치대를 갈 수 있는 점수대가 상위 누적 비율이 약 1%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 1%도 대학마다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표준 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어떤 학생들은 1%가 아니라 1.5%에서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학생들은 1% 이내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반영 비율이나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략적으로 약 1% 정도 때는 되어야만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면 결국 1%대가 되어지는 게 403점대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 정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컴퓨터나 전기나 기계 정도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만이 의대나 치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래에서 위로 치고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다. 서울대는 그러니까 연세대나 고려대를 쓴 학생들이 분산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구간인 거예요. 원서 지원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있다. 결국은 서울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투과목을 하게 되고, 투과목을 선택을 했었을 때 표준 점수가 의대나 치대의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 학생의 수가 극소수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대의 충원율에도 보이듯이 결과적으로 이동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동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서울대 합격생들의 점수대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합격생의 점수가 매우 높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과가 높은 과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연세대나 고려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성균관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 학생들은 결국은 학과 선택에 따라서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상위 학과가 하위 학과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얘기는 제가 추가 합격 방법론 1, 2, 3, 4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정식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다 적중이 되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을 받았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뜻밖의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입시에서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 특히 내년도 2022학년도 정시는 점수로는 절대로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년도 2022학년도는 결국은 대학들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원서 지원과 패턴과 흐름을 그대로 해당 연도에 적용을 시켜서 이해하시려고 하신다면 결국은 원서 지원에 실패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원서 지원의 경향과 흐름과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어지면 내년도 입시에서 정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문기열을 보도록 할게요. 인문기열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인문기열은 첫 번째는 똑같죠. 모든 대학의 구간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위 구간이 있고, 중간 구간이 있고, 하위 구간이 있는 거예요. 하위 구간은 대부분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위 구간의 경쟁률이 높고, 하위 구간에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과밀되는 구간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구간에 원서 지원하게 되었을 때 가장 신중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렸고, 중간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대학은 크게 못 바꾸지만 군이동을 통해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위 구간은 어떤 구간이 되냐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구간이죠. 빠져나가는 구간. 이게 원래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구간은 비슷한 구간이다. 그런데 서울대의 구간은 사실상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구간 자체가 하나 둘밖에 없어요.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점수로 진입을 하는 구간이죠. 대부분 연세대나 고려대의 상위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쓸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사회복지학과 정도까지가 구간이 나와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점수가 408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409점이기 때문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서울대를 원서를 쓴다. 물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학생들도 409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원서 쓴 학생들 중에서 410점도 있고 412점도 있고 414점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합격 표준 점수 평균이 408점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평균 점수가 409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여기 정도까지가 진입이 된다는 얘기고, 위쪽 구간은 연세대 고려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진입을 못해요. 원래 여기는 진입이 안 돼. 여기까지밖에 진입 안 되고, 위에 있는 구간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가군에로 갔었을 때 서울대학교의 문과를 원서를 쓴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이화여대 의학과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이건 가군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원광대 치의학과에 갈 수가 있어요. 원광대 치대 갈 수 있고, 대구 한의대를 갈 수 있고, 동의대 한의대 갈 수 있고, 원광대 한의대 갈 수 있고, 동국대 경주 한의대를 갈 수 있고, 다분의 카톨릭대 관동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집 인원을 보시면 카톨릭대 관동대 의대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원광대 치대 모집 인원이 4명밖에 안 돼. 사실상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울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동 경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빠져나갈 이동 경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이렇게 상향을 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울대 이 상위 구간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선이 아니에요. 이쪽 라인이 아니라 서울대 출발선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또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이것도 여기도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에 쓴 학생들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연세대 고려대 원서를 쓴 학생들은 서울대 어떤 구간을 원서를 쓰더라도 반드시 다 상향 구간이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최근에 이제 나온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농경직 사회학부가 최초 합격자로 1위다. 원래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항상 1위였었는데 농경제학과가 1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변이 아니야. 이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농경제 사회학과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입시를 점수로 계산하는 너희들의 생각일 뿐인 거고, 실제 우리가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은 경영학과로 가, 상위권 학생들은 경제학과로 가고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심리학과로 가나? 이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 상위 누적 비율에서 서울대학교 표준점수 411점을 맞아서 한다. 그럼 411점이 농경제 사회학과예요. 411점을 맞은 학생들의 누적 비율이 뭐냐면 0.14%. 410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누적 비율이 0.17%. 0.14%, 0.17%라고 한다면 사실 그 누적 비율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학생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 이 누적 비율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조차도 원서 지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서울대학교가 문과인 경우에는 간판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문과는 학과 선택의 의미가 없고 학과 중심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문과이기 때문에 간판효과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서울대 자체는 상향 지원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상향 지원인 학과에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은 안정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 다음에 인문광역, 소비자, 심리 등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하나씩 분산이. 결국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상위 학과는 특정 점수대에서의 과밀됐던 몰리수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위 학과는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다 몰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점수를 408점을 맞았어. 입시 기관에서 얘기할 때 408점으로 적정한 대학은 어디냐라고 얘기했더니 408점은 국어교육, 사회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학과를 쓰면은 적절한 대학입니다. 적절한 학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이런 학과 원서 쓰게 되어지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얘기해 줄 거야. 그렇게. 그리고 이 구간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이 원서를 쓴 학생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왜? 연세대 고려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점수 계산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몰리냐면 다 하위 구간으로 몰리게 될 수가 있고, 이 하위 구간은 점수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얘기하죠. 상위 점수대와 하위 점수대의 구간 자체가 매우 좁은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충원율이 떨어져. 충원율이 떨어지면 뭐가 안 들어와? 허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허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허수가 왜 들어와야 돼? 허수는 실제 합격할 가능성이 없고 그냥 원서를 던지는 애들이 들어와 줘야 그게 경쟁률에서 그걸 보여주고 그 경쟁률이 그것이 차별되어지면 실제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경쟁률이 4대1이라 하더라도 이 구간에 허수 지원들이 과멸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4대1이라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이 2대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허수들이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붙고 난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를 붙었어.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를 선택하겠지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제로란 말이에요. 충원율이 제로인데 허수들이 여기다 왜 지원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경쟁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과멸되어져 있기 때문에 붙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상위 구간을 따지면 우리가 이 구간의 점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점수대에서 쉽게 말하면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 점수를 최초 합격자의 비율이 점수대가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이 밑에 있는 학과보다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틈은 어디에서 많이 벌어져? 1위부터 9위 사이에 이 구간에서 틈이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문과는 결국은 두 개의 구간밖에 없는 거예요.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들어오는 구간.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를 통해서 점수 계산 방식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되는 거고 이 윗구간은 결국은 상위 점수대의 구간과 그 다음에 실제 이 아래에 있는 구간보다 더 낮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대신 이제 위험한 점들은 뭐냐면 서울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리지 않는 대학이다 보니까 왜? 충원율이 안 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 학과에 대한 구간을 잘 잡아내게 되어지면 높은 성적대에서도 낮은 성적대에서도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어진다. 서울대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구간이 되게 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실제 윗구간의 점수대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왜? 411점이라고 해봤자 0.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414점에서 410점까지 이 구간 안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고 내가 설령 412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412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다 원서를 쓰기가 불가능하죠. 왜?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위에 있는 학생들이 낮춰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의 점수대 학생들이 특정 기간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다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농경제 사회학과가 높은 거야. 농경제 사회학과가 높다는 얘기는 고득점자들이 농경제에 다 몰렸다는 뜻이 아니죠. 그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농경제 사회가 높다는 얘기는 상위 구간의 학과에서 고득점자의 학생들이 다 분산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특정 학과에 몰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런 점들이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추가 합격 방법론 8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정시 모집 다 끝났는데 지금 추가 모집도 설명을 드리는 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 합격 방법론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입시 기관에서 뭐 발표를 하죠. 뭐 전년도에 서울대 결과가 어때서 그러면 자꾸 입시기관이나 입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수 계산을 통해서 마치 학과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점. 결국은 대학마다 학과마다 구간의 이해에 따라서 점수에 대한 부분들 또 원서 지원의 경향과 패턴이 다르다는 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던 추가학과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1학년도 입시를 성공하신 분들은 여기서 입시가 끝나는데 2022학년도 입시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